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 전에도 한번 상무님이 나와서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미국이라도 잘 되고 있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점이 있는 우리 경제는 그게 낫긴 한 거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이 저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연준은 일단 한 3번 정도 인하하면 가능할 것 같은 내년 연말 전망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막 뭐 150bp, 뭐 예. 1.5%포인트 인하까지 다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좀 기반해서 전망을 내놓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예. 있단 예. 말이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1%포인트가 안 되는 수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 이상으로 연준이 뭔가를 내린다고 한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서야 연준이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 인하를 할까? 사실 그런 어떤 우려 내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꽤 요새 나오고 예. 있잖아요. 예. 여기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세 가지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네. 번째 부분은 시장은 우리가 항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때는 좀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항상 보면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올해만 사실은 지금 금리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조금 선제적으로 빠르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금리 이제 인하를 앞두고 시장은 상당히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좀 표로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좀 저도 듣기가 좀 불편한데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괜찮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아닙니다. 몸이 안 저는 이제 좋으시게. 뭐 상관이 없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니요. 저는 새소리가 나를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지금 표에서 보시게 되면 네. 이 표는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들어가기 이제 첫 금리 인하가 되기 이전에 그 금리 고점과 그리고 금리가 첫 금리 인하가 됐을 당시에 이제 국채 금리의 어떤 하락폭 자체를 저희가 쭉 정리한 건데요. 뭐 여러 가지 표를 뭐 보시기보다는 그냥 네. 그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졌냐. 고점에서 금리를 첫 금리 인하할 때까지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34bp가 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떨어졌네요. 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108bp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폭 자체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범주 내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예. 그 과거에는 사실 금리 인하기에 경기 침체가 온 적이 더 예, 그렇죠. 많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부분에서 이게 과거 평균치에서 그렇게 벗어난 정도의 지금 예. 하락폭은 아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사실은 이게 곤란한 문제죠. 이제 네. 당연히 금리를 또 빨리 내려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 이제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제가 그와 관련돼서 조금 하나 좀 재밌다라고 할까요? 좀 차트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아니고 네. 다음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이 미국 차트입니다. 기준금리 예, 인상 예. 이후에 소비자 물가. 예, 요거.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가 이제 그 처음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졌냐라는 부분을 과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비교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리가 인상된 이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추이를 쭉 이제 네. 그려놓은 건데 맨 밑에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물가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네요. 나서 가파르게 미국의 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네. 물론 여기에는 좀 착시가 하나 있는 것이 미 연준 자체가 금리 인상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네. 미국이 너무 물가가 올랐을 당시에 이제 금리를 올렸죠. 과거에는 사실은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 물가가 오르는 어떤 시점에 초기 시점에서 사실은 인상이 있었는데 이번은 거의 정점에서 사실은 금리를 네.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물가가 가파르게 둔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때 이제 지난해 저 미국의 물가가 고점이 9.2% 정도였는데 네. 지금 거의 헤드라인 기준으로 3%니까 거의 6% 가까이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물가가 네. 높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물가가 둔화된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것이 우리가 25p 이런 식의 어떤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 보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내리는 속도 자체가 물가의 어떤 둔화 속도를 생각해 보면 빨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위 빅스텝, 그러니까 50bp이나 네. 또는 자이언트 스텝, 뭐 75bp까지는 아니더라도 50bp 이하의 어떤 그러한 정도의 금리를 한 차례씩 인하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 차례 75bp가 아니라 세 차례 뭐 100bp도 갈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뭐 최근에 미국의 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좀 뭐 좀 과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좀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건은 내년에 들어가서 정말 미국의 물가가 최근에 어떤 둔화 속도 이러한 것들을 더 이어가면서 특히 이제 고화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4%인데 이런 것이 뭐 3%대 또 2%대로 간다라고 하면 미 연준 자체 금리 인하가 베이비 스텝이 아닌 소위 빅 스텝이라든지 또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국채 금리 자체의 하락 속도 자체가 지금의 어떤 흐름 자체가 그렇게 앞서간 것은 아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사실은 그게 뭐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제 그 기자가 파월 의장한테 물었죠. 대선을 앞두고 네. 이제 네. 금리나 어떻게 하는 게 자기는 정치적인 문제긴 네.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연준이 정치적인 대선에서 네. 이게 자유로울까라는 네.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주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예, 뭐 파월 의장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뭐 일종의 악연도 사실은 조금 뭐 저희가 생각과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월 의장을 뭐 해임시키겠다라는 네, 얘기도 막 했었던 거의 분, 협박했죠. 예, 협박했던 분들이 있어서 네. 뭐 파월 의장이 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금은 뭐 그렇다고 경기 자체를 너무 침체로 가는 거를 네. 방관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떤 금리 인상 인하라는 것들 자체의 속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침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침체에 버금가는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금리 어떤 국제 금리의 어떤 흐름 자체가 뭐 시장을 완전히 앞서간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물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거나 그러기는 너무 막중한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고 그러진 않겠지만, 2019년에 진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맨날 겁박하다시피 예. 했잖아요. 예. 거의 금리를 내려라라는 식으로. 그리고 뭐 당연히 민주당 인사긴 하지만 지금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바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임에 그냥 예, 예. 날려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저런 미국 금융가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가 아마 진짜 자리에 누우면 제일 악몽 같은 사람들은 파월 의장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속으로는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선의 그 국면에서 그 압박감에서 자유롭기는 진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진짜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대선 여부를 떠나서 대선의 경제라는 부분 자체가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도록 네. 연준이 여하튼 좀 가이드를 좀 쳐줄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 경기가 최소한 침체로만 가지 않도록 조금은 선제적으로 금리도 내려주고 금리 인하 폭도 조금은 좀 확대해 줄 가능성 자체는 잠재 있다라고 조금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과거 싶습니다. 사례들 보면 정말 네. 대선 앞두고 S&P 500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랬으면 어김없이 대통령 좀 바뀌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게 네. 대표적인 게 92년 사례입니다. 그 클린턴 대통령이 네. 당선이 됐던 가장 중요한 게 그 캐치프레이가 바보야 이거 문제는 네, 경제야라는 문제는 경제야. 라는 이 캐치프레이를 들고 나왔던 이유 자체가 네. 사실은 그 아버지 부시 자체가 걸프전에서 승리를 하면 전쟁 영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떨어졌던 부분, 클린턴 대통령한테 재선을 못하고 떨어졌던 부분 자체는 경기 침체가 왔고 그것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클린턴을 사실은 좀 찍었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경기라는 부분 자체가 여하튼 미국 경제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그러한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관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네. 또 경기 침체라는 부분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연준이 최소한 경기 문제가 대선에 큰 이슈가 되지 않도록은 할 가능성은 좀 있지 발목을 않을까. 잡지 예. 않도록.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나온 재료로 봤을 때는 상무님은 내년 미국은 역시 그 어렵다는 연착륙으로 갈 것 같다. 지금까지 재료로 봤을 때는 예, 예.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올해 초부터 사실은 저는 미국 침체 안 간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구조적으로 고용시장 자체가 과거처럼 나빠지기가 어려운 구조가 하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신성장 동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매그니트 세븐이라든지 네. 이러한 신성장 동력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사실은 이번에 미국 경기 연착륙 자체를 좀 지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지금 내용은 제가 들으면서도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굉장히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갖고 마음이 아파서 근데 여기 지금 댓글창에도 제이미 강님 내용이 좋아서 목소리 나가신지도 몰랐다고 그리고 차트 마스터님도 요즘 감기 안 걸리신 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약간 토닥토닥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저도 코로나 걸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방송하면서 이렇게 쇳소리 나눌 때 목이 아픈 것도 몰라요. 너무 부담감이 들어서 그게 어떤 기분이 진짜 아는데 진짜 이렇게 목이 막 아픈 상황에도 아니, 이렇게 목은 안 아픈데 예, 목소리가 정상이 안 되는. 예,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예, 제가 예. 정말 그 마음이 이제 이심전심으로 알 수가 있어서요. 근데 이런 날 내용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라이브 포인트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면요. 저희 라이브 포인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금리 하락 어디까지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약간 살짝 약간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 100bp 정도까지는 뭐 예, 그래서 뭐 네.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하락하냐면 뭐 워낙 100bp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당분간 좀 숨고르기를 좀 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뭐 그냥 시장이 안정을 하는 부분들이고 만약 내년에 물가 자체가 조금 더 안정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네. 한 3% 중반대 정도까지는 미국 국채 금리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3% 그렇다고 중반대까지. 저희가 2%대 금리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조금 네. 갈 길이 좀 멀 것 같고요. 한 3% 중반 정도가 적정한 금리 레벨대 정도가 아닌가라는 데서 뭐 결론적으로 금리 어디까지 하락할 거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내년 뭐 한 중반 정도로 봤을 때는 3% 중반 정도를 말씀을 내년 중반에 3% 예, 중반이요. 3%. 아, 예, 국채금리 같은 예, 경우에. 국채금리죠.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금리가 내년 중반에 3% 중반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진짜 우리 금리 이제 좀 궁금해지잖아요. 우리 금리에 대해 미친 영향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기업부채도 물론 부담스럽지만 또 경기 침체도 부담스러운 정말 지금 사방이 약간 좀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인데 국내 어떻게 보시죠? 예, 국내도 결국 한은도 연준을 결국 따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채 문제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인 거고 또 자칫 이제 금리 인하 시각을 줬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조금 또 다른 조금 뭐 부정적인 신호라고 할까? 그 부정적인 신호라는 건 잘못된 신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이제 가계 부채가 늘고 뭐 다시 또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는 자체가 그냥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동결 기조를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국내 여러 가지 조금은 그 부실에 대한 문제 자체가 네. 계속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결국은 조금 금리를 내려주면서 그러한 리스크를 조금 막아줘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뭐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그 미국과의 어떤 보조를 맞추어가는 그런 스텝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저희는 당초는 한 3분기 금리 인하를 봤었는데 연준이나 뭐 한국은행도 내년 한 2분기는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2분기에는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사실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큰 점이 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네. 그거는 뭐 한은 총재도 얘기하셨지만 금리를 갖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아니고요.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채 관리 정책과도 사실은 같이 그것이 뭐 조화를 좀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뭐 금리 뭐 계속 그 부채를 줄이려고 하면 금리를 계속 올려야겠죠. 근데 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보면 정부의 어떤 부채 관리 정책과도 뭐 앞으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아는 이 금리를 내리는 대신에 조금 더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러한 쪽들을 좀 엄격히 하면서 부채를 좀 관리하는 이러한 쪽으로 좀 나가야지 무턱대고 금리를 사실 잡고 있다라고 하면 뭐 경기에는 사실은 계속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중시가 사실은 계속 답답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와서 조금 더 드는 생각 자체는 잘못 요새 뭐 우리나라 인구 얘기도 사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뭐 피크 재팬 얘기도 했고 피크 차이나도 얘기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다 우리나라 피크 코리아 얘기도 사실은 점점 더 현실화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한은도 그러한 부분에서 뭐 좀 정책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러한 네. 것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높일 수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는 조금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미 지난주 얘기하기도 했죠. 예. 이대로 인구 이대로 가고 막 이러다가는 2040년부터 역성장이다. 결국 그 한은에서 먼저 피크 코리아 가능성을 네. 좀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진짜 상당히 조금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예, 그러니까 상황이고. 아까 제가 뭐 US하고 일본 뭐 일본 제철의 그 합병 얘기를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 미국과 일본 간의 그러한 공급망이라든지 이러한 관계 자체는 사실 돈독해지고 있는 관계에서 우리가 그쪽에서 자꾸만 혜택을 먹고 이제 피해를 얻는 특히 이제 뭐 어제도 뭐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도 이제 끊고 하면서 전기차 수요 자체도 네. 둔화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가뜩이나 조금 그나마 음. 제일 잘 나가던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이제 미국과 일본 관계가 너무 밀착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에는 사실은 조금 달가운 소식은 아닌 부분들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에서의 어떤 피해 쪽으로 자꾸만 조금 그 영역이 커진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어서 뭐 종합적인 부분에서 뭐 단순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정부가 모든 차원에서 조금은 이 피크 코리아 자체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들이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